안녕하세요. 유미선입니다. 39회 실기영역 기출문제 59번부터 80번을 풀어보면서 기본 다지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시간이 자꾸 촉박해지면 더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립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벗겨진 전기 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한다. 2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한다. 3번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4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전기 코드를 잡고 뺀다. 5번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허빙기를 세척한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은 벗겨진 코드를 우리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벗겨져 있는지 다른 파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번은요. 우리 물은 전기를 쉽게 전도시키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한데 단 전기가 꼭 필요한 세면대라든지 욕조라든지 샤워장 등에서는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다음에 4번은요.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다음 5번은요. 전기기구를 우리가 세척하거나 수선 시에는 절대 전기를 연결해서 세척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어르신들의 의류 관리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 나온 거죠. 1번 뚜껑을 열고 삶는다.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번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번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번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 건조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2번이죠. 본 세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는 미리 세탁을 하는 애벌 빨래 코스를 거치면 본 세탁만 하는 것보다는 더 깨끗하게 세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우리가 세탁을 할 때 삶을 때는 뚜껑을 어떻게 열고가 아니고 덮고 세탁물이 직접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해서 삶아야 어류가 덜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열고가 아니고 덮고입니다. 다음 3번은요. 제품에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아세톤으로 세탁하는 것이 아니고 분해 효소라든지 바이오 세정 성분이 들어있는 세제나 고형 비누로 가볍게 문질른 후에 불린 다음에 세탁을 하면 좀 깨끗해지겠죠. 다음에 4번은요. 우리가 모든 얼룩을 제거하고 나서는 표백제에 오래 담가 두는 것이 아니고 얼룩의 어떤 종류라든지 뭐 커피를 흘렸다, 립스틱이 묻었다, 땀 얼룩이다,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이 묻었다, 기름 얼룩이다 이렇게 얼룩의 종류와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에 알맞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냐면요.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우리가 헹군 다음에 붕상수에 담가 두었다가까지는 맞죠. 그런데 담가 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헹구면 안 되고 헹구지 않고 탈수해서 말리면은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 일상에서 선생님들이 집에서 쉽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시험으로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재를 381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조금 없으신 선생님들은 집에서 어떻게 해요? 살림을 하실 때 뭐 청소를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또 뭐예요?
내가 좀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 눈이 피곤하다. 이랬을 때도 제가 하는 설명을 자세히 들으면서 머릿속을 정립을 하시면 정리가 조금 되는 그런 공부법을 선택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61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2번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3번 식사 중에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4번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여기에서 정답은 5번입니다.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요. 잘 삼키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삼키게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1번은요. 익힌 채소보다는 생채소는 뭐예요? 푹 익혀서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지 넘기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가 삼킴 장애 식사 시의 첫 번째 주의사항이었죠. 우리가 그런데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은 식사 중에 우리가 대화를 유도하거나 이러면 지금 삼키는데도 굉장히 장애가 있어서 어려워서 집중을 해서 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르신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거 맛있어요, 이거 어때요, 어르신 저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삼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삼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마시는 형태보다는 떠먹는 어떤 유제품의 형태가 더 삼킴 장애에서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삼킴 장애가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식사 시 주의사항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국수류 종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너무 길면 안 돼. 그래서 조금 잘라라. 다음에 떡 같은 거, 떡류. 뭐 이런 떡 같은 거는 아주 잘게 잘라서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다음에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숟가락으로 긁어서 과전만 먹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유제품은 마시는 형태보다는 떠먹는 형태. 다음에 식사 자세도 바른 식사 자세. 삼키는 게 지금 힘드신 분들은 식사 자세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숨쉬는 대로 가버릴 확률이 크니까 바른 자세가 뭐죠? 예, 턱은 앞으로 좀 당기고 다음에 의자에 깊숙이 앉고 이런 자세입니다.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 삼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조금씩 여러 번 이렇게 교과서에 그대로 있죠. 다음에 숟가락도 양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숟가락을 사용해서 천천히 식사를 하고요. 식사 도중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다음에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말고 몇 분 정도 앉아 있을까요? 네, 30분 정도 똑바로 앉아 있는다. 그래서 삼킴 장애가 있거나 씹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의 식사를 돕기 방법에서 주의사항이 제가 지금 몇 가지 쭉 했던 것이 있으니까 시험은 예문이 이렇게 안 나오고 또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62번. 재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동행하고 대행도 우리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 서비스의 하나의 종류죠. 어디에 속합니까? 신체활동 지원, 우리가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이렇게 방문요양 서비스의 그 서비스 분류가 있으면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활동 지원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번은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5번,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자,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 진료를 같이 동행해서 가는데 이것도 외출 동행하는 방법이 있죠. 동행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동행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동행 후에는 또 무엇을 관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르신하고 동행해서 어디를 갈 때는 보호자의 자가용이나 요양보호사의 차량으로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기중품을 지금 병원에 진료로 가는데 어르신의 기중품을 가지고 가다가 그 가방 같은 거를 놔버리거나 놓쳐버리면 분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 같은 걸 우리가 미리 확인해서 요양보호사가 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이나 어르신들의 보호자분이 내야 되니까 경비를 미리 확인하는 게 이게 정답이죠.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이 아니고 어르신이 평소에 다니던 병원 내 진료로 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5번 보시면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우리가 무슨 검사를 해야 돼서 금식을 해야 되거나 뭐 약을 먹지 말고 오게 하는 그런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진료 가는 날 병원에 간다고 해서 약을 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해놓을 거는 동행 후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하고 왔어요. 동행 후에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제대로 일이 진행되었는지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든지 대행이 시험에 나오든지 마지막에는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만족했는지 확인이 정답입니다. 63번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진공 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2번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번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5번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르신도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청소를 하게 해서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입니다. 64번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번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번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번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방금 식사를 하고도 계속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매 식사 후에 달력에 표시를 하게 하는 거죠. 지금 아침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요구할 때마다 우리가 음식을 계속 드리면 칼로리가 너무 과해지고 또 어떻게 해요? 위장장애도 혹시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되겠죠. 다음에 3번은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주지 말고 작은 그릇에 담아드려야 되겠죠. 다음에 치매의 정상이라고 우리가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든지 이러면 음식을 요구했을 때 답변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다음에 더 안절부절하고 다음에 어르신이 우리한테 더 조르는 그런 식이 되겠죠.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대상자로부터 우리가 확인을 받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5번 시설 치매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어르신이 주거하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안전한 것인가 하고 묻는 문제죠. 1번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장치를 만든다. 4번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번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써두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요? 화장실을 못 찾아서 안절부절하는 이런 모습은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찾아다니거나 이럴 때 복도에 화분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되겠죠.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해서 잠그면 어떻게 해요? 혹시 치매 어르신이 여는 방법을 몰라서 열지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만드는 것보다는 화장실 문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신발을 신기는 하는데 우리가 화장실 안에서는 슬리퍼를 신는데 넉넉한 운동화, 큰 운동화 같은 거 신으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운동화 신고 돌아다니다가 잘못하다가 더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세면대 위에 있는 큰 거울 같은 거는 사실은 치매 대상자 있을 때는 치매 대상자가 그 거울을 보고도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이라든지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거주하는 안방 안에 큰 거울 이런 것도 아예 없애거나 덮개를 씌워 놓는 것이 치매 대상자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66번, 낮에 집안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배회하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하고 묻는 거죠. 1번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번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이 배회하는 것은 신체적인 욕구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움직이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해야 돼서 어르신이 혹시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뭐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지 다음에 뭔가가 불안해서 그러는지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다음에 1번은 치매 어르신이 배회를 하고 있을 때는 곧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 아니고 출입문은 가능한 모든 출입문은 문을 잠근다, 닫는다 해야 맞습니다. 다음에 라디오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은 다음에 집안을 어둡게 해놓으면 어르신들이 더 불안해가지고 더 배회하게 됩니다. 다음에 커튼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것도요, 어르신들은 주변이 친숙한 곳으로 되어 있을 때 좀 안정감을 느끼고 배회 행동을 덜 하는데 이렇게 뭔가가 새 것으로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면 또 여기는 어디지 하면서 어르신이 당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했으니까 배회가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다음에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배회하는 어르신들한테 어떤 소일거리를 주고 싶거나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일이 생기면은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배의 증상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이 틀렸습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며 커튼을 친다. 이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3. 밖에 사람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라고 말한다. 4번 기력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며 간식을 준다. 5번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의 표현을 하는 거죠.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면서 어르신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대상자들하고의 대화법이나 대처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감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경청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수용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전달법인지 뭐 이런 등등을 공부를 한 것이 이제 종합으로 기억이 나야 됩니다. 68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한 것이 가장 1, 2, 3, 4, 5 중에 적합할까요? 하는 거죠. 1번,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번,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 놨어요. 3번,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번,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지요.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뭔가가 없어지거나 도둑 맞았다고 하거나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거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언제? 치매 초기 때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그 장소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정답은 다 어르신과 함께 찾아보고 대상자가 그 물건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유도해서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으로 집어서 어머니 여기 있네요 하고 주지 말고 어르신이 물건을 발견한 것처럼 도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시험에 나오면 정답은 뭐예요? 함께 아니면 같이 찾아본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시설은 요양원에 계신 치매 어르신이죠. 1번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번 저기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번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번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막 소란을 피우고 집에 가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반응한 요양보호사의 답변은 5번이 되겠습니다. 70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서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도 꼭 이제 시험에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1, 2, 3, 4, 5 중에서 했을 때 가장 정답일까요? 하는 거예요.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번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번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번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번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은 손톱을 작게 잘라서 어르신이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어르신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 갑자기 바지를 내리려고 했을 때 정답은 요양보호사가 바지를 올려준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꼭 한 문제씩 등장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1번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탄력 만들기, 2번 악기 연주하기, 3번 선 따라 그리기, 4번 물건값 계산하기, 5번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자, 우리 인지활동 프로그램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교과서를 보시면 인지에 문제가 없는 어르신, 다음에 경증 치매 어르신, 다음에 중증 어르신 이렇게 해서 가르마타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찾기 쉽게 문제가 나서 진압력 하면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더라고요. 진압력은 시간이나 달력, 또 시계, 또 지금이 어딘지, 오늘이 며칠인지, 낮인지 밤인지 이런 개념들이니까 딱 보면 정답은 1번이죠. 달력 만들기 하는 것이 진압력 향상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2번 재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지난번 요양보호사의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는데, 이럴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1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나빠요. 2번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꿔 드릴게요. 3번 이젠 제가 담당이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4번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5번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교과서에 연습 문제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은 뭐예요? 어르신이 한 말,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그 입장에 대해서 그 기분을 느껴보면서 그 어르신이 한 말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고 우리 치매 대상자분들이 세수해라, 양치해라,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72번
공감에 관한 문제는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교재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3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는,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이 얘기죠. 1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2번 단어 이외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3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4번 논쟁 시에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5번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에서 방해가 되는 것은 하고 물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내는 것은 우리가 경청을 잘 안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자, 경청을 방해하는 것에는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충분히 듣지 않는 상태에서 조언하는 거, 그다음에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미리 대답을 준비해 놓는 거, 그다음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걸러내는 거,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 거,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는 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설정 넘어가며 대화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 이런 것이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틀리면 조금 아깝죠. 74번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2.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3번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다. 4번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5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한 방법은 정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충고를 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그냥 감정이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지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말고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지만 실제로 요양 서비스를 하거나 돌봄 서비스를 할 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습니다.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르신의 입장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다 이상한 사람이 되고요. 다음에 너무 가족의 편에 서게 되면 어르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립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수용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75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2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번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4번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은요.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은 청각 장애가 있는 분한테 적용해야 되겠죠. 다음 2번은요. 지시대명사 여기, 이쪽 이런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시각장애 어르신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3번은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이 아니고 정면에서 마주 보며 정면에서. 4번은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고 어르신, 시각장애이신 어르신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공부를 해 놓는다면 대상자와 보행을 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7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보기,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자, 요 예문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하고 짧은 문장, 요 단어를 우리가 외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행동장애, 2번 시각장애, 3번 이해력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공간지각력장애 중에서 정답은 이해력장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하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가 나오면 이해력장애입니다. 77번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대처할 때에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맞는 것은 1번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2번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한다.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번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미룬다. 5번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척추를 중단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3번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가 맞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2번은요.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 외용약품, 바깥에 바르는 연고 종류, 외용약품 또는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이 있어요. 그거 경우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4번은요. 전문 의료인에게 우리가 인계할 때까지는 절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 경우에 미룬다, 중단한다 이런 거는 다 틀린 문장입니다. 78번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시험 문제도 우리가 골절 또 출혈 다음에 질식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항목 중에 골절이 나온 거죠. 1번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번 손목 부위를 지압해 준다. 3번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4번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5번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 손목에 통증도 있고 골절이 되면 붓기 시작하죠. 이렇게 처음에 초기에 상처 부위에 우리가 붓기 시작할 때 붓는 것도 좀 가라앉히고 염증도 좀 생기는 것을 줄이게 하려면 냉찜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수건이 냉찜질이죠. 그래서 맞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튀어나온 뼈를 직접 압박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2번은요. 손목 부위를 지압한다고 했는데 지금 출혈은 없다고 했잖아요. 필요하면 손목 부위에 부목을 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손목을 털어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골절이니까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 5번은 팔을 심장 아래로 내리면은 더 부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출혈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심장보다 높게 해놓는 것들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절한 정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턱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2번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는다. 3번 위가 팽창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넣는다. 4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15대 1로 한다. 5번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시험에 이제 뭐 79번이나 80번 여기를 장식하면서 끝나는데요. 자, 심폐소생술의 단계를 보면은 먼저 반응을 확인을 하고요.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가슴을 압박하고요. 다음에 기도를 유지하고요. 다음 인공호흡을 하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9번은 인공호흡에 관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에서 자 1번은요. 턱을 아래로 당겨서 기도 개방이 아니고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2번은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는 곳이 아니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 압박 30번 하고 다음에 인공호흡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다음에 위가 팽창되도록 세게 부르면 안 되고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0번 심폐소생술 중에 우리가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도 그림이 나왔다 그죠? 자 요거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어디 부위에 우리가 손바닥을 놔야 되며 다음에
팔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 구조자의 어깨하고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하는 그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도 아니고 다음에 3번도 손이 따로 놀고 있고 4번도 비스듬히 돼 있고요. 다음에 5번은 손가락 끝으로만 돼 있죠. 그래서 손꿈치로 다음에 흉골의 중앙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해야 되고요. 다음에 직각이 돼야 돼서 대상자의 몸하고 우리 구조자의 어깨가 똑바로 내려오는 그림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가슴 압박을 할 때는 위치가 어디다?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흉골에서 아래쪽의 절반 부위에 한 손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치게 해야 되겠죠.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에서 120회. 다음에 가슴이 눌리는 거는 약 5cm. 다음에 가슴이 압박이 됐다가 다시 이완되는 그 비율은 압박 대 이완의 비율은 50대 50이 돼야 되겠고요.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항상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복강 내 장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흉골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칼돌기는 절대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문구들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8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죠.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림이라든지 기존에 나왔던 거를 다시 작업을 해서 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교과서의 이론 원리를 이해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또 유추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공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선생님들하고 시험을 11월에 볼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